사람이 워낙 베일이 가려진 사람이고 투자의 어떤 비자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린 한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역대 최악의 사기꾼 조이팔. 3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단군일의 최대 사기라 불리는 시대의 사기꾼 조희팔. 조이팔입니다.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절망에 빠뜨리고 그들의 모든 돈을 빼앗은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을 라이브 이슈에서 오늘 다뤄봅니다. 와, 지금 피해 금액이 5조 원입니다. 5조 원에 진짜 너무 놀랐어요. 기업이다, 기업. 그러니까 조이팔의 사기는 2004년 대구에 본사를 둔 BMC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회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회사가 하는 대여 사업에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그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돈을 불려 나갔습니다. 대여 사업이라는 게 좀 처음 생소한 것 같거든요. 대여 사업.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대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안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찜질방 같은 데 가보셨을 텐데 막 쭉 안마기 놓은 거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임대 대여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투자자들한테 당신이 투자를 하시면 당신 몫으로 이러한 안마기를 대여를 합니다. 모텔이나 찜질방 뭐 이런 숙박업소 이런 곳에 이제 임대를 하고 그 수익을 이제 나눠드린다. 투자자에게 돌려드린다라고 해서 이것을 대여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럴싸하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힘들거나 신경 쓰지 않고 회사에 돈만 투자하면 쉽게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40만 원짜리 안마기 투자하면 8개월 동안 공휴일을 빼고 매일 3만 5천 원씩 입금해 준다고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솔깃할 만한 투자 정보를 알려준 조이팔. 은행 이자가 연 4% 정도였는데요. 이들이 말한 이자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었죠. 이자가 이율이 그러면 오히려 사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조심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이팔은요, 투자자들에게 매일 오전 8시 30분이 되면 꼬박꼬박 수익금을 입금을 해줍니다. 근데 이 작업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무려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입금을 시켜줬어요. 실제로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 회사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마기를 아무리 많은 숙박업소나 찜질방에 설치한다고 한들 그 임대 수익료가 과연 그 기기 자체의 비용을 넘어설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수익금이 나와야 될 테고 그건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4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일 아침에 일정한 수익금을 줄 수 있었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다른 투자자들 새로 들어오면 그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미 투자한 사람들에게 우리 수익 났습니다라고 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인 거죠. 이러한 사기를 피라미드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돌려막기. 새로운 투자자들에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품 전시장 견학을 시켜주기도 했고요. 또 일부 안마기기의 렌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조이팔이 직접 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2008년 9월 18일에 계열사 출범식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주시고 또한 꿈과 희망 자체를 실현시켜 주신 분이 같습니다. 자, 우리의 최고의 CEO 조희팔 회장님을 모셔봤고 너무 사기꾼. 네, 여기서는 뭐 회장님으로 통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조이팔이 등장을 했고요. 회장이 달리 회장이 아니고 제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저한테 줄 직책이 없어갖고 날 보고 뭐 고만하라 걸 수 없어갖고 회장을 하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입니다.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장이 됐다는
조이팔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생각에 사로잡혀가 2달을 고민 끝에 그래 좋다 하고 야, 정말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팔자 운명이다. 실은 작지만서도 우리 계열사들이 지금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들의 이익금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대 배당금 충실히 잘 나오고 하다못해 부장, 국장 급여 정도라도 여러분들한테 평생 붙지 않았던 연금처럼 주어진다라면 뭐 그 이상 바랄 거 있습니까? 없죠. 강연 내내 화려한 언변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킵니다. 이혼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익금이 얼마나 더 되나 덜 되나 하는 문제지 원금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멘트죠. 네. 원금 소실 없다.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투자를 유도합니다. 다단계 시초 같은 느낌? 나서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등 떠미니까 내가 그냥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욕심 없는 것처럼. 욕심 없는 것처럼. 네, 이 수법을 학습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던 이 조이팔은요, 빅마운트 컴퍼니를 설립하기 전에 친형이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바로 다단계 사업체의 원조라고 불리던 SMK 회사였습니다. 조이팔은 친형과 함께 이 SMK에 근무하면서 다단계 사기 수법을 학습하고 익혔던 겁니다. 단계를 가르쳐주는 학원을 다닌 거네요. 그러네. 친형도 조이팔처럼 사기를 쳤나요? 네, 맞아요. 이야. 그래서 이 친형은요, 조이팔이 회사를 설립하기 약 1년 전 사람들에게 먼저 투자를 받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4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저기는 뭐 억이 그냥 집안 내력이네, 저렇게. 억이네. 액수만 좀 다를 뿐이지 조이팔이 운영하는 회사하고 수법이 똑같았던 와, 거죠. 어마어마한데요? 네. 47억도 어마어마한데. 빅마운트 컴퍼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충청도 일대 그리고 서울과 인천까지 전국에 약 25개의 법인과 50여 개의 센터를 가진 회사로 발전합니다. 이 빅마운트 컴퍼니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이팔이 운영하던 빅마운트 컴퍼니의 첫 번째 특징은요,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서로 가족이거나 친한 지인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피라미드 맨 꼭대기 위에는 조이팔이 있었고요. 조이팔의 여동생은 부산, 경남 지역의 법인센터 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출신인 강태용을 자신의 오른팔로 활용하며 그의 인맥을 이용해 자금 관리를 시켰고요. 회사의 첨단 시스템을 관리할 왼팔로는 강태용 매제 배상혁을 브레인으로 활용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지인들끼리. 네, 지인들끼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금액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투자자들에게 임원 직급을 주었습니다. 그 가장 낮은 직급이 부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하나씩 올라가서 가장 높은 게 사업단장까지 줬는데 직급만 준 것이 아니고요. 이 직급에 따라서 다른 차등된 수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급을 받으려면 부장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만 그 직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억의 그 부장의 직급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그 감투의 맛을 보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또 돈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신의 팀 꾸려지고 팀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 팀 안에는 일반 직급 투자자들이 그 팀원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팀장이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와서 자기 팀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수익금이 나오고 그 팀원들이 낸 투자금이 팀장의 또 부장의 수익금이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를 끌어들이겠습니까? 부모, 뭐 자식, 며느리, 뭐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이렇게 쭉 자기가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을 다단계에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는 언젠가 끝이 나기 마련인데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D-Day를 정합니다. 네, D-Day 그날까지 최대한 많은 돈을 한 번에 끌어모아서 도망갈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 수익금 지급 방식을 변경합니다. 자, 2008년 6월 강연입니다. 7월 1일부터 여러분들한테 통장에 임대 배당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 임대 배당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 갑자기 배당금을 입금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환발이 있을 건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휴대폰 갖고 있죠. 휴대폰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서비스로 여러분 오늘 임대 배당금이 1,000만 원이다. 딱 이렇게 돼요. 응?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자자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회사에서 관리하는 가상 계좌에 수익금이 적립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문자로 준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에 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 통장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조이팔은 현금을 찾고 싶은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회사에 요청서만 적어서 내면 돈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법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찾지 않잖아요. 네. 거의 그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달라고 하면 뭐 아무런 뭐 단서 안 달고 그냥 주니까. 치밀하네. 게다가 여기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이 조이팔이요.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프로모션이 일명 몰빵 투자 프로모션이었습니다. 몰빵은 뭐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무조건. 이 내용이 뭐냐면 투자자들한테요. 이제 3개월 뒤부터는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지금의 이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 3개월밖에 안 남은 겁니다. 라면서 추가 투자를 부추긴 거죠. 지금까지 투자 수익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는 더 이상 3개월 뒤면 못 벌겠구나라는 이제 조바심을 갖게 될 테니까 마지막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투자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대출까지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조이팔은요 투자자들에게 입단속까지 시켰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가지고 자꾸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광고를 하면은 타 회사들이 다 따라가 버립니다. 조이팔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이날은 바로 조이팔이 3개월 후면 수익이 낮아집니다라고 예고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가 손꼽아 기다려온 D-Day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단계에 자신의 가족들 끌어들였고 지인들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온갖 가능한 모든 대출들 다 끌어모아서 전 재산을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로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이팔과 모든 임원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잠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른바 몰빵 투자까지 참여해서 조이팔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무려 7만 명입니다. 피해 금액만 5조 원이 넘었고요. 이렇게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그리고 최악의 다단계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40대에서 60대의 여성 주부들이 많았습니다. 조이팔의 잠적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죠. 어떡해. 평생을 어떡해. 가족을 다 진짜 혼자서 내는 거예요. 진짜 이건 살인범죄예요, 살인범죄. 간접 살인이죠. 피해자만 7만 명이고요. 대부분 서민들이었습니다. 네, 이들 중에는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무슨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먹고 같이 죽든지. 그리고 그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다른 돈도 아니고 딸아이 목숨하고 놀인데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딸의 목숨값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사망한 딸의 사망 보상금으로 엄마가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딸의 사망 보상금 전부를 투자를 했습니다. 아이고. 신기하다 돈을 그렇게 줬으면 믿었겠지. 이렇게 찾아야지. 제가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제가 죽어서도 찾고 죽어야 됩니다, 제가. 조이팔과 일당이 잠적하면서 이 피해자들은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 모든 자기들의 소중한 돈 전체를 잃어버렸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때문에 자기 지인들이, 주변 분들이 이 다단계 투자에서 피해를 봤다라는 그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른 분들, 자기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의 돈은 피해액의 일부라도 변제하신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피해자 단체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조이팔 때문에 30분이 넘는 피해자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라고 하고요. 가정이 파탄된 경우는 뭐 수를 셀 수가 없는 정도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말기 암의 상황에서 투병하시다 저한테 연락을 꼭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을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겨우겨우 남기신 말씀 한마디가 조이팔 좀 잡아주세요 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경찰에 신고해서 수배 전단지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정말 모두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잠적 일주일 뒤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습니다. 12월 9일 조이팔은 결국 중국으로 밀항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밀항에 성공한 조이팔은 중국에서 조영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중국에서 아주 뻔뻔한 생활을 이어나갔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이팔은 중국 웨이하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호원까지 대동해서 평소 좋아하던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정보가 있다는 건 지금 빨리 가서 어떻게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밀항 3개월 뒤 이 조이팔 수사하던 경찰관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이팔을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바로 갔는데. 왜냐하면요. 사실 이 조이팔을 수사했던 경찰관의 정체가요. 조이팔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조이팔의 뒤를 봐줬던 비리 경찰관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이 정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요. 소위 장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학생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조이팔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이팔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눈 감아줬던 거죠. 정제기할 거 없이 모든 곳에 조이팔의 장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장학생의 리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조이팔이 밀항하기 전에 그에게서 5억 원을 받은 지역 경찰관이 있었고요.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과장과 모 검사는 조이팔로부터 각각 10억 원의 대가를 받아서 수사를 무마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조이팔의 돈을 받고 뒤를 봐주던 소위 장학생의 수가 40명이 넘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학생 관리는 조이팔의 오른팔이었던 강태용이 도맡아 해왔습니다. 일명 장학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이팔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해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한국에 전해집니다. 조이팔 밀항 후 3년이 지난 시점 2011년 12월에 장례식 영상이 공개됩니다. 자, 관 위에 헌화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예, 우는 사람도 보이고. 자, 지금 관 안에 있는 얼굴. 예, 낯이 익은 얼굴이죠. 잠적했던 조이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얼굴 뭔가 되게 가짜 같아. 이 조희팔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시대 사기꾼 조희팔이 사기꾼 조희팔 씨가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야, 사기꾼이니까 이것도.
자, 갑자기 조이팔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 믿겨지죠. 그래서 아직도 안 죽었을 거다, 살아있을 거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그 같아요. 얘기도 있고. 이게 진짜일까요? 이 진짜 죽은 겁니까? 예,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한 지 약 3년이 지난 2011년 12월 19일 조이팔이 중국 한 호텔 식당에서 자신의 내연녀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조금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급체를 호소했고 병원 이송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관이 얼굴이 보이는 관이 왜 저런 분도 의심스러운데 얼굴도 이렇게 누워서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뭔가 동현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이팔의 그 장례식 영상도 조작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의 진위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사실 당시에 제가 직접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이팔의 저 장례 영상이 촬영된 곳 그 장소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저게 가능하긴 한가. 가짜로 만약에 일부러 만든 다음에 가능하긴 한가. 이것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자들 사무실에 가서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우리가 방송 때문에 장례식 영상을 가짜로 좀 찍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돈만 내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이야. 가짜 혹은 뭐 그런 촬영용 장례식을 찍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고요. 사전에 이제 제가 미리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척 한 거라면 호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위에 있는 투명한 그것이 플라스틱이건 유리이건 입김이 서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직접 똑같은 복장으로 돈을 내고 저 조이팔하고 똑같은 곳에 일부러 찾아달라 그래서 누웠어요. 그리고 나서 10여 분 동안 있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입김이 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건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투명한 뚜껑의 관 같은 구조물에 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김은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뚫려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전혀 위에 그 입김이 당시에 이 조이팔의 장례식 영상과 함께 사망 진단서, 그다음에 이제 화장 증명서가 함께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 공개된 서류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우선 조이팔의 사망 증명서 한번 보실까요? 잘 보시면 맨 아래쪽에 도장이 하나가 꽝 찍혀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비어 있죠. 저 아래 오른쪽에 비어 있는 부분이 공안에 찍힌 부분이에요. 왼쪽에 찍힌 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찍은 사망 확인서예요. 그런데 중국은 국가의 특성상 중앙 통제적인 상당히 강한 그러한 그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인민이 사망했을 때 반드시 공안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도장을 찍어줘야만 사망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후 행정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이팔의 사망 증명서의 경우에는 공안의 그 확인 직인이 생략돼 있었던 겁니다. 공안은 돈으로 섭렵하지 못했나 보다. 아, 외국인이라서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저 신분은 조영복, 맨 위에 보시면 조이팔에는 조영복으로 쓰여 있어요. 조영복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길림성 쪽에서 살던 조선족 중국 그 인민이죠. 중국 공인이죠. 그래서 다 중국 호적이랑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 처리도 이 조영복의 사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신분을 이용을 한 거죠. 모든 증명서, 모든 조영복에 그리고 조영복을 계속 대동하고 다녔다고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화장 증명서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19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 밑에는 이제 화장한 날짜가 12월 21일로 적혀 있죠? 그런데요, 이 발급된 날짜, 12월 11일로 이게 시간을 거꾸로 올라간 거죠. 어떻게 저런 실수를. 19일 날 사망이고 21일 날 화장인데 8일 전에 발급이 되어 있는 또 이런 물론 이제 행정 실수일 수도 있겠죠. 과거에 이미 발행된 걸 가져와서 했거나 하지만 어쨌건 공식적으로 제출된 두 가지의 사망 확인 서류가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피해자분들 많은 사람들이 조이팔이 자신의 죽음을 가짜로 꾸며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 실제 사망을 확인했던 병원 확인을 해봤더니 그날 사람이 응급실에 그 응급차를 타고 실려온 사실은 확인이 돼요. 기록상이 확인이 돼요.
그다음에 이후에 사망한 것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 확인은 병원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출된 저 두 가지 서류 있죠. 저 서류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원만 주면 얼마든지 위조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브로커들이 있었고 실제로도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장례식을 하는 영상은 어떻게 누가 촬영을 하고 공개가 된 것일까? 그러니까요.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사실 조이팔에게는요. 비서 역할을 한 최측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조이팔의 조카였습니다. 그 조이팔의 조카가 사람들이 삼촌의 죽음을 믿지 않을까 봐 영상을 찍어서 공개했다는 겁니다. 언론에 공개되면서 오히려 조이팔의 죽음에 대한 더 의구심을 갖게 된 피해자들은 조이팔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이팔을 목격했다, 심지어 조이팔을 만났다는 제보자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보 때문에 피해자들은 조이팔이 실제로 살아있다고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이팔의 장례식 영상이 보도된 지 3년 후에 믿기 힘든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됩니다. 그 통화는 조이팔의 조카와 어떤 누군가와의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조이팔의 장례식 영상이 찍힌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의 통화입니다. 예,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조이팔로 추정되는 삼촌이 변호사에게 돈을 보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통화 내용 중에 삼촌이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화장을 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화가 났어요. 예, 노발대발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마치 조이팔이 살아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녹취록이 공개됐을 즈음인 2015년 9월에 조이팔의 조카가 돌연 충격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조이팔의 조카가 오른팔 강태용이 은신하고 있는 곳의 위치를 경찰에 제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알려준 장소에서 발견된 오른팔 강태용. 이렇게 2015년 10월 도피 7년 만에 조이팔의 오른팔 금고지기 강태용이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와, 그래도 누구 잡긴 잡았네요. 그러네요. 조카는 뭔가 강태용의 이상하다, 위치를 알려준 게 예. 뭔가 뭐 배신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 안에서도 뭔가 네. 돈에 의해서 욕심을 내다가 틀어진 건지 궁금하긴 해요. 뭔가 밝혀졌나요? 사연이 있겠죠. 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검찰과 조이팔 조카가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돈 거래를 한 것과 이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의 제안을 받은 조카는 강태용 은신처에 대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용이 검거된 지 열흘 후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발 잡혔으면 좋겠다. 바로 강태용의 위치를 제보한 조카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맞아. 이랬던 것 같아, 뭔가. 네. 누가 죽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강태용의 위치를 알려주고 강태용이 잡혔는데 그 제보를 한 조카가 그로부터 열흘 후에 자살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식이 알려지기 얼마 전에 항우울증제와 수면제 등을 처방을 받은 흔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인에게도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요, 조카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강태용이 체포가 되면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은폐를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조이팔의 오른팔 역할하던 강태용 검거됐잖아요. 갑자기 10여 년 만에 그 제보를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조이팔의 조카까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고요. 조이팔의 브레인이었던 강태용의 매제 배상혁 경찰에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조이팔의 최측근들은 모두 체포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조이팔 정말 살아있는 건가? 여러분도 지금 이 모든 빅픽처 계획 조이팔이 뒤에서 하고 있을 것이다, 살아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2016년 6월 28일 이때 검찰에서 조이팔 생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요. 조이팔의 생존 가능성이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증명을 해야죠. 네, 검찰에서는 증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냐, 자살했다고 알려진 그의 조카가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다면서 제출한 모발이 있었고요. 그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했는데 그 모발은 조이팔의 모발로 확인되었다. 그럼 빼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머리카락. 모발이 조이팔 건이 아니냐는 뭐 이 사람이 이 집에 왔었냐 안 왔었냐 그런 걸 따질 때 이 모발이 누구 거냐지 모발을 보고 이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나. 답답하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조이팔의 죽음을 믿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검찰은 조이팔 사망 당시에 함께 있었던 가족과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과 장례식 및 화장 등의 상황 설명이 일치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촬영한 장례식 동영상 또한 편집 등의 의조가 없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죽었으면 그럼 못 받아요, 이 돈? 근데 나는 어떻게 그것도 못 있어요. 받아? 근데 다 똑같이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야 내가 이렇게 되면 조사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 따다다다다다다다 너무 맞춰진 느낌이 나요. 그래도 이상하죠. 조이팔은 결국 검거하지 못했지만 최측근들의 재판이 진행됐고요. 그들에게서 약 95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피해액이 5조라는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회수액. 50억을 환수를 했지만 전체 피해자가 약 7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0만 원 정도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전 재산을 넣은 분도 있는데 안마의자 값도 안 나와요. 너무 적은 돈입니다. 잡힌 범인들은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포된 사람 중에 조이팔의 오른팔 역할을 한 강태용 이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 또 특가법상 사기죄, 그리고 횡령 혐의 등이 적용이 됐고요. 징역 22년, 그리고 추징금 12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이팔의 왼팔이라고 불렸던 브레인이라고 불렸던 배상혁 같은 경우에는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살인인데 살인 진짜. 돈이 금액이 큰데 200~300년은 해야지. 이 장학생들은 처벌 안 받았나요? 그동안에 있던?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이 조이팔의 표현에 의해서 장학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 다 공범들이잖아요. 뇌물 수수잖아요, 뇌물. 그래서 이 확인된 조이팔의 이 소위 장학생 공범들은요 대부분 처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총경과 검찰 수사관들은 징역 9년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더 중형이 선고가 되어야 되고요. 이 책임과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까지 다 몰수를 해가지고 이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 사건을 뭐 많이 접하긴 합니다만은 이건 뭐 정말 단군 일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평가되는 조이팔 사기 사건인데요.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혹시라도 지금도 일부 시청자분들이나 일부 시민들께서 아니 그걸 왜 당해 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딱 피해자들을 타겟팅해서 그들의 상황을 이용하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포섭해서 가도록 만들고요. 이거 제가 책임지고 아주 더 의미 있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나중에 이분들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 조이팔 사건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분들을 뭐 비난한다든지 또는 왜 그렇게 당해? 라든지 이런 생각 가지시지는 절대로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난해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또 공범인 조이팔의 장학생들을 보면은 민낯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제복을 욕되게 하는 조이팔의 장학생 같은 이런 비공직자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네. 올해 9월 제주도의 한 복싱 경기장. 한창 복싱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링 위로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손에 흉기를 들고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 자, 뭔가 항의를 하고 있어요. 자기 선수가 졌나? 자, 그리고 자기 왼팔에 자입니다. 자, 이를 본 한 여성이 링 위로 또 올라왔어요. 아, 와이프인가? 예, 그리고 울면서 이 남자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 남자는 계속 이제 흥분한 상황이고요. 약 10분 동안의 소란 끝에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 남성은 링에서 내려왔습니다. 피 많이 났어. 뭐지? 왜일까? 네, 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일이 일어나기 5일 전의 모습입니다. 제주도에서 대통령배 전국 복싱 대회가 열렸는데요. 파란색 헤드기어를 끼고 있는 선수가 아까 소란을 일으킨 남성의 아들입니다. 조연호 군인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조연호 군은 대회에 참가해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두 선수가 이제 치고받는 공방을 펼치게 됐는데 승부가 막상막하로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간 1라운드 뒤로 갈수록 조연호 군이 조금 밀리기 시작했어요. 큰거 2개 맞았어요, 지금. 네, 그리고 상대 선수 공격에 스탠딩 다운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카운트를 셉니다. 네, 다운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다운이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이제 빨간색 선수에게 많이 넘어갔는데 1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코치가 올라와서 조현호 선수를 휴식도 취하면서 연호 선수에게 뭔가 좀 얘기도 하고 예, 근데 조현호 선수가 상당히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호군은 포기하지 않고 2라운드를 시작하는데 자, 이게 여기서 좀 자세히 보세요. 왼쪽 팔이 가드를 올리지 못합니다. 예, 오른쪽 팔로만 가드를 막고 있고 왼쪽 팔은 축 늘어졌죠? 이 스텝도 제대로 못 밟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으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중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심판이 제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건 던져. 네, 이때 그냥 얼굴을 맞고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맞고 이 연호군이 넘어집니다. 연호군이 KO패로 시합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판의 부축을 받아서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주저앉는 연호군. 자, 사람들이 달려와서 연호군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죠. 자, 이제 들것에 이제 연호군이 실려 나갔고 이제 구급차로 이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품한다. 뇌 이상이 좀 그런. 네, 저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요. 네. 연호군은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긴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연호군은 현재까지 의식 불명입니다. 복싱 대회에 출전을 했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이 조연호군이 집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2차 때 비틀고 다리 풀리고 스텝 안 밟는 거 했으면 차라리 기권으로 그냥 수건을 먼저 던졌던 게 맞지 않나. 이제 심판이
이제 전문가니까 판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 좀 경기만 봤을 때 심판분께서도 이상한 건 알지만 중지시키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틀비틀 이상한 건 맞아요. 근데 한 손은 또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싸우는 선수도 있거든요. 한 손을 올리고 한 손 내리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스텝은 어색해요. 많이 이상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봤을 때 KO로 한번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코너로 왔는데 저렇게 쓰러지는 건 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대회를 할 때 KO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들 것으로 웬만하면 잘 실려서 안 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 나가는 걸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쓰러지고 저건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힘든 것도 아니고 하품하고 이런 부분은 완전히 비정상적이잖아요. 저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동현 씨 설명처럼 부모님께서 가장 분노하는 거는 그 이후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 행사 주최 측하고 복싱 협회 측의 대처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많이 분노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앞서 보셨지만 지금 보시는 하품하는 장면 있잖아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사람이 하품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름을 부르고 막 건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상당히 심각한 뇌손상이 우려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다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무리하게 몸을 흔들거나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입안으로 음식이든 물이든 결코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서 들것으로 실려가는 그 상황에서 이 관계자들이 자꾸 아이를 흔들고 잡아당기고 무리하게 이런 행동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입안에 물을 자꾸 마시라고 넣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부모님께서 너무나 분노하고 계십니다. 종종 일어나요. 이런 사고가. 근데 복싱 쪽에서 오래 이렇게 경력 있으시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복싱 선수가 사망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은. 그걸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코치라면 이 선수가 전날이나 뭐 전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컨디션을 또 알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뇌는 데미지거든요. 선수들이 연습할 때도 거의 실전같이 많이 시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훈련을 해요. 시합과 비슷한 강도의 데미지도 많이 가야 돼. 이 데미지가 쌓인 상태에서 또 경기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저는 다 모르지만 안타까운 건 맞는 거예요. 코치가 잘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데미지가 있었는지 축적되었는지 연습이나 몸 상태는 어떤지. 문제는 저 연호 군을 평상시에 훈련을 해주셨던 코치 선생님은 저 자리에 안 계셨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코치 선생님이 본인은 저 대회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코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전혀 연호 군을 모르는 다른 분이 코치를 하고 계셨고요. 더 큰 문제는 나중에 부모님이 알아보시니까요. 대신 참석했던 코치 있지 않습니까? 이 코치는 사실 코치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호군을 알고 평상시 훈련을 같이 도와주던 코치 선생님은 저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연호군의 상태나 그전의 상황이나 그리고 경기 중에 보이는 그런 행동의 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분이 코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 시합을 중단시키지 않았던 건지가 저는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네, 사건 이후에 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당 선수의 코치가 1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해당 선수의 의사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연호군이 선수가 계속 하겠습니다. 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에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이 복싱협회 관계자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병원 이송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요. 구급차 안에 의료진이 단 한 명도 없이 운전기사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송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대회장에서 병원까지가 약 9km 정도가 되는데요. 차로는 뭐 한 15분 정도 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 뭐 막혔나요? 이 연호군을 이송한 차는 대회에서 준비한 사설 구급차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설 구급차의 운전자가 사이렌을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게 말이 되냐?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모든 신호를 다 지키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응급실 입구를 못 찾아서 병원 주위를 계속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결국 응급실까지 14분 거리를 구급차가 30여 분 만에 도착을 했고 그때 이제 치료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게 지금 부모님 주장입니다. 병원에 이송되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그 하품했던 게 그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맞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인데 선수의 병원비는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책임지겠다. 다 책임져야지. 왜 보험 안 돼 있어요? 보험이 있지 않나요? 저런 경기에는? 뭐 무슨 협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 왜 저렇게 말을 하시죠? 그 보험이 아마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선수들의 상해보험은 들어있지 않았고 오로지 1억 원의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식불명인 연호군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그 사망보험마저도요. 사실은 그 이 사망보험의 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망보험이긴 하지만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에 해당되는 상해 치료비가 포함되는 그러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특약을 가입하는 게 그다지 큰 비용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특약 사항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00도 너무 적은데. 그래서 연호군의 부모님도 이 상해보험이 들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싱협회에서는 모금 활동을 통해 가지고 3천만 원을 전달하고 싶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모금 활동은 부모님께서 돈 때문에 항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너무 안타까운 사고 막을 수 있었고 이렇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모두가 다 나 몰라라 그리고 아니랬고 처음에 또 괜찮겠지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배 되게 큰 대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해서 뭐 입상하면 이제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메달이 있으면 뭐 스카우트 되기도 하고 진학하게 되면 거기서 국가대표를 꿈꾸는 그런 이제 꿈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대회인데 사고 대비를 위한 준비가 이렇게까지 미흡할 수가 있나라는 진짜. 부모님 말에 따르면 첫날에만 연호군을 포함해서 3명의 선수가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대회 3일차까지 총 7명의 선수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갈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더군다나 이번 사고에서요. 부모님의 억장을 무너뜨린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호군의 이 부상 소식을 알린 건 코치나 협회가 아니고요. 연호군의 친구였습니다. 숨기려고 했나 보다, 숨기려고. 현장에 있었던 친구가 연락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링 위에서 쓰러진 연호군을 보고 좀 놀래가지고 뭔가 바로 연호군 부모님께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전남에 살고 있던 부모님은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끊어서 제주도로 갔는데요. 부모님이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복싱협회나 연호군을 담당한 코치진들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연호군의 상태는 사망 확률이 50%가 넘었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주에 도착해 병원으로 가는 택시를 탄 뒤에야 관장이 부모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더 분노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언론에 보도되니까 체육관 대표가 연호군 부모님께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협회에서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내리게 하는 건 오직 부모님들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부모님께서 해당 기자에게 연락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연옥은 부모님께 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이 책임이 있는 체육관 대표가 할 수 있는 소리일까요? 연호군의 어머니가 원하는 건 연호 같은 학생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아들 연호군이 빨리 깨어나서 엄마와 눈을 좀 마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아기 그 친구한테 전화 받고는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심각하다고 하면서 당장의 사망 확률이 50%가 넘는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순간에 앞이 까매지고 머릿속이 비는 어떡하지밖에 없었어요.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했고 너무 참담하고 슬프고 하는데 저희 아들 아니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은 저희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아닌데 근데 손발이 너무 우리 아들인 거예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나 봐요. 무너지죠. 의식도 없고 동공도 풀렸다는데 나중에는 간호사님한테 눈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무서워서 못 만지겠는데 눈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도 계속 들어갈 때마다 손잡고 최대한 안 울려고 버티면서 너의 엄마 왔어 힘내야지 하면서도 눈만 쳐다보고 있고 그 눈도 안 뜨고 있고 눈 그 사이인데 혹시라도 눈알이 움직일까 하고 아직도 그럽니다. 아직도 눈만 쳐다봅니다. 생활체육 복싱대회를 가서 봤었는데 다른 유도, 주짓수 이런 생활체육대회는 8강전, 16강전이면 그날 결승까지 다 해요. 하루에 3경기, 4경기에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복싱만 무조건 하루에 1경기만 하더라고요. 생활체육도. 그게 그 정도로 복싱은 뇌에 데미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회 쪽에서도 조치를 하는 거죠. 하루에 1경기 이상은 안 된다. 생활체육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룰을 만든 거고. 그러면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도 이게 정말 위험한 스포츠라는 걸 인지를 하고 단순하게 그냥 뭐 운동 경기 나가자가 아니고 좀 더 예민하게 전후로 준비 과정, 감량, 경기 끝나고의 대처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하게 모두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링 위에서 상대 선수하고 당당히 맞서서 열심히 싸웠지만 지금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실에서 지금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호군. 또 그 아들을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연호군이 부디 하루빨리 의식을 되찾아서 밝게 웃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7월 서울의 한 도로. 지금 쌩 하고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때 바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지금 경찰이 뒤따라가는데요. 경찰이 차량 운전자를 잡아 음주 측정을 하려는 그 순간 아유, 택시겠다 진짜. 거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는 남성. 남성을 지금 이제 경찰들이 이제 말리려고 하는데, 자 말리려고 하는 순간 오른팔을 물었어요. 예. 아이고. 야, 이빨 자국이 선명히 남을 정도로 맨살을 물었습니다. 계속되는 측정 거부. 예, 지금 체포에 불응하고 있고요. 얘기했잖아. 왜 그러세요? 자,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나는 원래 맨날 술 마시는 사람이야, 우선. 안 한다면.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 술 마시면 안 된다고요. 왜? 술 타기 하려고 저래. 예, 음주 측정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도 하는구나. 운전 시에 음주 상태가 아니라 이후에 술 마신 것으로 자기가 우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것만 측정만 해주세요. 봐봐요. 안 그래. 경찰이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합니다. 측정만 하시면 저희 갈게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분명할게요. 망치가 있다면 당신을 때릴 거야? 난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는 거니까 진짜 협박하는 거야 진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는 거니까. 망치가 있으면 나는 경찰을 폭행할 수 있다. 거야, 진심으로. 협박을 그러니까 합니다. 막무가내는 협박하는 거니까. 자, 도로교통법상 음주 관련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음주 측정을 해주세요라고 계속 경찰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이제 건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천천히 해주세요. 경찰에게 물을 뿌리고 행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남성을 제압하고 나와! 맘대로 해라고! 방해되면 알려드리며 변호인 선임만. 야, 그러지 말고! 우라 그래,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했고, 근데 그 와중에도 고함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억울하니까 그렇지, 꽂자! 결국 이 남자는 공무집행 방해 및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됐습니다. 엄청난 감정 노동이에요. 아니 저분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의 경찰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저 당시에 또 경찰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이나 사람이 있었으면 더 민폐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 경찰분들께서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욕설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나가시게요. 아이씨! 그때 뭔가 바로 제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팔 물렸을 때 그때는 바로 제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관들이 그것마저도 처음에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물을 얼굴에 뿌리고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아마 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벌이 좀 가볍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가볍지 않죠. 우선은 음주운전 자체도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는 그런 법 위반이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잖아요. 음주 측정 거부죄가 적용이 될 테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죄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물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 부분은 좀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에 해당되지만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상처를 입힐 경우에는 상해를 할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처벌이. 근데 과연 그 경찰관들께서 나는 괜찮아라고 공무집행 방해죄만 적용할까 봐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나요? 아까 저는 물렸을 때 그때부터 좀 이거 심각하다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도 참으셨다고 그러니까 평소엔 그런 일이 더 많나 봐요. 네,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112 신고가 떨어지고 그러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이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 그다음 음주 측정할 때 교통 경찰관들. 이제 이분들이 최일선에 제일 먼저 출동을 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그냥 차량으로 질주해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 그리고 교통 경찰관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겨울이었습니다. 한 대로변 위에 지금 사고가 났는데 경찰들이 오셨어요. 이 안에는 지금 여성 운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고를 낸 가해자가 차 안에서 경찰들을 촬영합니다. 잘생겼다. 응? 왜 저래? 이분이 취향입니다. 잘생깁니다. 이분 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경찰들의 외모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고를 낸 가해자가? 저는 이분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끌려가겠습니다. 저는 이분입니다. 이 남자를 건들지 마세요. 이 남자 제가 지금 없습니다. 혼자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경찰이 계속 문을 열라고 하지만 문을 열지 않는 여성. 무섭습니다. 저는 고소하겠습니다. 어머. 그냥 여기서. 대박이다. 인기 봤냐? 언니 인기? 나 언니 인기 봤냐? 궁금하나? 하차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경찰들의 외모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이 여성 운전자. 경찰차에 체포되어 가지고
승차하고 가는 도중에도 경찰관들의 뭐 성적 비하를 한다든지 외모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의 외모에 대해서 저런 평가를 하는 내용들을 이제 찍어서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건데요. 전 이분이 취향입니다. 제 취향입니다. 이분은 좀 무섭습니다. 처음에 여성이 이 영상을 올릴 때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아니 영상을 찍은 것 자체도 이상한데 상대방의 또 경찰분들의 뭐 동의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네. 저렇게 올렸다는 게 참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과시욕 때문에 조회수 늘리려고 이상한 행동한 사람들 영상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히든아이에서. 자기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처벌을 받을 그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보다도 다른 사람에 관심 받고 조회수 늘리고 또 구독자 늘리고 여기에 더 큰 중요성을 두는 그런 잘못된 심리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명백한 성희롱이거든요. 그렇죠. 끌려가겠습니다. 저는 이분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하는 외모 평가나 비하만 성희롱이라고 잘못 그런 좀 성적으로 왜곡된 인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 특성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모자이크도 안 해놓고 경찰분들 얼굴을 그 영상을 또 공개된 곳에 올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초상권 침해 같은 그런 걸로는 뭐 어떻게 처벌이 안 될까요? 네, 초상권 침해는 거의 명백한데 문제는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의 문제이지 형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으니 배상을 하시오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상권 침해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예인분들이나 그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어서 상당한에게 배상액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면 많이 이제 소송도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폭언, 협박 또는 폭행 등을 사용하면서 집행에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돼서 소극적으로 저렇게 가만히 있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